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재호의 아침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된장을 끓이는 소리가 정재호를 깨웠습니다. 75세 전직 교장 정재호에게 이런 평온한 은퇴 생활은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죠. 여보, 된장국 다 됐어요. 밥 먹으러 오세요. 아내 김말자의 목소리에 정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자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정재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도 된장국이 참 맛있게 끓였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정재호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죠.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정재호는 여전히 아내의 음식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재호는 근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매일 아침 함께 바둑을 두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일상이었죠. 재호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테니 각오하시게. 박 선생이 바둑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재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곳에서 정재호는 여전히 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죠. 오늘도 한판 지면 내일은 커피 사기요. 정재호가 답했습니다. 바둑알이 짤각짤각 바둑판 위에 놓이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에는 손자 지훈이 방문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 이제 유튜브 보는 법은 다 아시죠? 오늘은 카카오톡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손자의 설명을 들었어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말자는 교회 봉사활동에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는 말자를 정재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만든 김치와 반찬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정재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들이 김말자님 김치가 최고라고 하셨대요. 말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은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정재호의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호수 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아직은 말입니다. 빈 아파트에 홀로 남은 정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노년의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정재호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말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재호는 아내의 개인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반복해서 울리는 알림음이 정재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게 뭘까? 정재호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반찬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장롱 및 계좌도 알려줘요. 정재호는 안경을 벗고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나빠진 탓에 혹시 글자를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빠라고? 장롱 및 계좌? 말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정재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읽는 척했어요. 여보, 난 이제 교회 봉사 나가볼게요. 말자가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자의 모습에 정재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니 정재호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래, 다녀와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재호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나간 뒤 정재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어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확인해 봐야 해. 아니길 바라지만 정재호는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정재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아내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말자는 곧장 교회로 들어갔고 정재호도 잠시 후 교회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자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재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재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 씨는 말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부엌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정재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재호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 뒤 작은 창고 앞에서 멈춰선 정재호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계좌는 제대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돼요. 말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틈으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말자와 최 씨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연인처럼 깍지를 끼고 말입니다. 정재호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정재호의 손에 줌인하듯 그의 전신이 경직되었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자 정재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교회를 빠져나온 정재호는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신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정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배신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배신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계획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재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모습과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메시지도 말이죠. 장롱 밑 계좌. 정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옮기자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 정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잔고.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정재호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평화로웠던 은퇴 생활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문으로 변했습니다. 발견한 진실은 정재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자가 교회 봉사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재호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아내를 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네요. 말자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75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정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40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회사를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재호라는 사람이었죠. 정재호는 서랍에서 검은색 네임펜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마에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말자가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나가자 정재호는 손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오늘 할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니? 정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오후 지훈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어요. 이마에 점이 찍힌 정재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지훈이 이마의 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처럼 보이니? 정재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민재호요. 누구세요? 정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호, 그 이름은 정재호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글자의 차이가 이제 정재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민재호야. 내가 학교에서 은퇴한 것처럼 정재호도 오늘부로 은퇴했다. 지훈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재호, 아니, 이제부터 민재호는 손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배신, 의심스러운 계좌, 그리고 옆집 최 씨와의 관계까지. 지훈아, 할아버지가 복수하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재호는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복수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달라고 말이죠. 지훈은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어요. 여기 더 아트 오브 리벤지, 조용한 복수의 기술 같은 영상들이 있네요. 지훈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재호는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재호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며칠 동안 민재호는 방에 틀어박혀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민재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경로당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재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재호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정재호는 다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경로당 회원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정재호가 갑자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니 의외였죠. 재호 선생, 갑자기 웬일이요?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노인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민재호의 강렬한 연설에 경로당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민재호의 카리스마에 이끌린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재호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마의 점을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민재호. 은퇴는 끝났어. 복수의 시간이 왔다. 민재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온화한 정재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남자의, 복수를 다짐한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민재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효과적인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민재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민재호는 체계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재호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로당 회장 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우리 단지 안전을 위해 CCTV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로당 회장이 되면 안전 문제부터 챙기려고요. 민재호의 진지한 요청에 관리소장은 흔쾌히 CCTV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재호는 그 배치도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특히 말자와 최 씨가 자주 만나는 장소 주변의 CCTV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재호는 주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평소 말자나 최 씨와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교회 봉사활동이 활발하다면서요? 말자가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민재호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의심 없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네, 김말자 님이랑 최 씨가 독거노인 돕는다고 매주 반찬도 만들고 대단해요. 특히 최근에는 무슨 보험 관련 상담도 해준다고 하던데. 보험이라는 단어에 민재호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장롱 및 계좌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민재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정보 수집 다음 단계로 민재호는 최 씨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최 씨가 과거 보험 설계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5년 전 보험 사기 혐의로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보험 사기라. 이것이 연결점이구나. 민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민재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말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주민번호 앞 6자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뒤 7자리까지 완벽하게 외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94만 517-123만 4567 94만 517-123만 4567 민재호는 계속해서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쓰며 암기했어요. 이제 주민번호는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런 다음 민재호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민재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객님 명의로 최근 3개월 내에 가입된 보험 상품이 3개 있네요. 모두 고액 보험입니다. 민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보험들이었어요. 게다가 수익자가 모두 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에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은행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모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서류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재호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자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컴퓨터로 뭘 좀 찾아봐야 해. 지훈은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재호는 지훈에게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와 최 씨가 보험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이 서류들 좀 확인해 줄래? 지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지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 씨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다른 보험 사기 사건들도 찾아냈어요. 할아버지, 이 최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어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대요. 민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자가 자신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말자는 최 씨와 함께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야. 아마도 내가 사고로 죽거나 중병에 걸리기를 바랐겠지. 충격적인 진실 앞에 민재호와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모으고 영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음악까지 깔아서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재호는 고맙다는 듯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정도면 KBS에서 다큐 만들어야 해요. 지훈이 완성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복수의 포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복수의 준비를 마친 민재호는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지 고민하던 중 말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재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장김치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민재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민재호는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지만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요? 말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인생 짧아요. 한마디로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재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비록 아내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혼을 요구하는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재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젊었을 때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민재호는 말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의 계획이 무르익어 이제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죠. 아마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미워졌어요, 내가?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미운 게 아니라 지쳤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지루한 일상에 지쳤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민재호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제는 버리려는 아내를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인생 짧아요. 민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의외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말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짧은 맛 좀 봐라. 말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커다란 김장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말자의 얼굴을 향해 김치 한 포기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국물이 섞인 김치가 슬로우 모션으로 공중을 날았어요. 말자는 놀라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김치가 말자의 얼굴에 정확히 착 달라붙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물이 말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입을 다문 말자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재호는 이미 다음 행동에 나섰어요. 탁자 위에 있던 USB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최 씨의 계획 다 알고 있어요. 보험 사기까지 치려고 했다는 것도요.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춧가루 물로 붉게 물든 얼굴이 순간 핏기를 잃었어요. 무슨 소리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장롱 및 계좌도 봤어요.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보험들도 다 확인했고요. 당신이 최 씨랑 손잡고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말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이마에 있는 점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정재호가 아니요. 민재호요. 복수의 화신이 됐다고. 말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방바닥에는 고춧가루 물이 얼룩덜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요. 40년이나 늦게 말이요. 말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민재호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려고? 나를 때리기라도 할 거야? 말자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폭력은 쓰지 않을 거요.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할 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재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40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민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경로당 총회가 내일로 다가왔으니까요. 방 안에서 민재호는 손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김치 싸대기는 성공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자.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와, 할아버지, 정말 해버리셨어요? 대단하세요. 내일 총회 준비는 제가 다 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민재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넥타이까지 매고 구두를 신은 모습은 마치 현역 시절 교장으로 출근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재호는 이마의 점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찍었어요. 민재호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D-데이다. 민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손자 지훈이 준비해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안에는 말자와 최 씨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어젯밤 김치 싸대기 사건 이후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재호의 돌변한 행동에 겁을 먹은 듯 했어요. 하지만 민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분명 최 씨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파트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 회장 선거와 함께 분기별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민재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 정재호 선생님 오셨군요. 경로당 임시의장이 민재호를 반겼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앞줄에 자리 잡았어요. 오늘부터 저는 민재호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일상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었어요. 민재호는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안건은
새 회장 선출입니다. 후보로 등록된 분은 정재호. 아니, 민재호님과 박상철님 두 분입니다. 먼저 민재호님의 출마 연설을 듣겠습니다. 민재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재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와 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민재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했어요. 잠시 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민재호는 경로당 회의실에 설치된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민재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자와 최 씨가 교회 창고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지훈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해 놓았고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상 속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재호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더 들었어요. 고액이라 나중에 보험금만 해도 수억이 넘을 거예요.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고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약도 구했어요. 흔적이 남지 않는 최 씨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자와 최 씨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장면, 교회 봉사활동을 가장해 독거노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장면, 심지어 민재호의 서명을 연습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확인한 보험 가입 서류와 장롱 밑에서 발견한 통장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재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로당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재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단에 서서 훈화하던 시절처럼 당당했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자였어요. 아무도 그녀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민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씨가 들어왔어요. 최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말자에게 다가가려다 화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 잘 왔어요. 우리 지금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잡아요. 저 사람 도망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최 씨를 쫓아나갔어요.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말자가 그럴 줄이야. 교회 권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다른 주민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네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새 회장으로 민재호님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만장일치로 민재호님이 새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재호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순간이었어요. 경로당 총회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는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최 씨는 도주하다 결국 체포되었어요. 말자는 배신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재호는 새로운 경로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특히 보험 사기와 같은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민재호는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이제 그에게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민재호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전에는 말자가 차려놓았던 식사가 이제는 없었어요. 아침마다 먹던 된장국의 맛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호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반찬을 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빈 밥상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슈퍼마켓 한쪽에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민재호는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반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게 주인인 듯한 60대 여성이 민재호를 맞이했습니다. 정갈한 모습에 친절한 미소를 띤 여성이었어요. 혼자 살아서 반찬을 좀 사려고요. 민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된장국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성은 작은 종이컵에 된장국을 담아 민재호에게 건넸습니다. 민재호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익숙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이 된장국,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요? 민재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에요. 어머니는 된장을 3년 이상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셨죠. 민재호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분명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 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동에 삽니다. 민재호라고 합니다.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덕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순덕은 민재호에게 여러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재호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을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순덕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김순덕 씨는 혼자 사세요?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교장이었거든요. 민재호는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묘한 인연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교장이었습니다.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 남편은 대전에서 중학교 교장을 했었어요. 함께 계셨던 적이 있나요? 두 사람은 교육계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공통의 지인들이 몇 명 있어 대화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요리 잘 드시는 것 같아서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도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투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덕이네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찬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순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민재호는 용기를 내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근처 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던데. 순덕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산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김순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재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민재호는 간략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수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픔을 전달했어요. 순덕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민재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저도 남편이 떠난 후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걸 알게 됐죠. 민재호는 순덕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호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자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민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늘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와 최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재호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 인권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민재호의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75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손자 지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대학 발표 과제에 넣었습니다. 정의사회학 수업에서 노년의 정의 구현, 민재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단순히 배신해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에 맞서 싸운 것이죠. 지훈의 발표는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민재호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할아버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래요. 지훈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민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됐구나. 나야 그저 내 권리를 지킨 것뿐인데. 민재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에게 작은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노인 생활 관련 칼럼을 연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글을 쓰는 건 오랜만이네. 민재호는 교장 시절 쓰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칼럼의 제목을 적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아직 김치를 던질 수 있다. 위트 있는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배신, 분노,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썼습니다. 첫 칼럼이 발행되자 많은 독자들이 호응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은 민재호의 용기에 공감했어요. 민재호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당당히 맞설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독자 편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순덕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민재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노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어주는 관계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민재호와 순덕은 함께 지훈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지훈은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도 할아버지 사건 때문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민재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손자의 인생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졸업식 후 셋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후회하는 거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복수한 것? 민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다. 하지만 깨달은 것은 있지. 진정한 복수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였다는 사실을. 순덕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도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어요. 결국 할머니와 최 씨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벌을 받은 거고 할아버지는 새 삶을 찾아가고 계시니까요. 민재호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단지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호의 칼럼은 책으로 엮여 출간되었습니다. 김치 싸대기 맞고 시작된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작은 강연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75세에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늦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재호의 강연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민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민재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호는 그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민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노년에 뜻밖의 사건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 신기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75세, 복수의 화신이 되었던 민재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어요. 그의 이마에 있던 점은 어느새 지워졌지만 민재호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이 되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아직 김치를 던질 수 있다. 민재호의 좌우명이 된 이 문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발이 시장 골목 처마 끝에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송현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었던 그녀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학 강단에 설하는 권유도 있었고 예술재단의 자문위원직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도 송현숙은 떡볶이 양념을 정성스레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사이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5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그녀는 작은 핸드폰으로 판소리 한 대목을 틀어놓았습니다. 쩡쩡 울리는 판소리 가락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한 젊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이 하늘은 25살 국악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음악 오디션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끌며 걷다가 문득 귀에 들어온 판소리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것이 당기기도 했지만 귀에 들려오는 판소리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하늘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현숙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젊은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가 하늘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났습니다. 송현숙은 젊은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판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장단을 맞추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프로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송현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판소리는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목이 가진 의미와 여운을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통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대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늘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송현숙은 말렸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날 이후 틈틈이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에 대한 대화는 하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광장시장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 앞에는 이제 늘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평소처럼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결의 문화재단이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은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결과였습니다. 하늘은 한 달 전 송현숙의 권유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문화기획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재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하늘은 그동안의 실패 경험과 시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합격이 아닌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송현숙이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한결의 문화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신는 구두가 발을 조금 눌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쟁쟁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지원자는 유명 음악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힐끗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수석 합격자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알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송현숙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의 그 할머니가 한결의 문화재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송현숙은 단상에 서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시절의 이야기, 은퇴 후 시장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은 송현숙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따뜻한 조언들이 모두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사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본질을 지키며 시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찾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하늘은 잠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바람이 하늘의 뺨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송현숙은 하늘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이사장과의 면담이라는 소식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늘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송현숙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의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송현숙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해외 순회 공연 당시의 기념사진, 예술감독 시절의 기자회견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녀도 하늘처럼 젊고 패기 넘치는 예술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과제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국악계의 혁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전문가들의 찬사, 해외 공연장을 누비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음악이 닿아야 할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광장시장의 한순대 국밥 할머니였습니다. 해외 공연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러 시장에 들렀다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닌 수십 년 한결같은 정성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순대국밥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송현숙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예술이 아닌 일상 속에 스며드는 예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송현숙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송현숙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떡볶이 가게를 열었을 때 주변의 우려는 컸습니다. 평생 국악의 길을 걸어온 예술가가 왜 하필 시장의 떡볶이 가게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현숙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며 틀어놓은 판소리는 어느새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송현숙이 꿈꾸던 예술과 일상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을 처음 만났을 때 송현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현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순대국밥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젊은 시절의 송현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송현숙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송현숙도 하늘이라는 젊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서울 강남의 한 문화센터 오디션장 앞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현대음악 페스티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하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악과 출신으로서 도전하는 세 번째 오디션이었습니다. 하늘은 준비한 작품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창작곡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정과 연습을 거친 곡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오디션에서 들었던 평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전통적이다. 현대적 감각이 부족하다. 대중성이 떨어진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깊이 있는 창법에 현대적 리듬을 접목한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색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만이 지금의 하늘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판소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송현숙은 하늘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국립국악원에서 보낸 시간들, 전통의 계승과 혁신 사이에서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송현숙의 이야기는 하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예술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추는 순간 예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송현숙의 조언이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대학교 음악동아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작은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소리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전통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늘의 음악이 신선하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의 조화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무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송현숙의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가게를 정리하고 때로는 조용히 판소리 한 대목을 불렀습니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오디션과는 전혀 다른 진정성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한겨레 문화재단의 신입사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문화기획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첫 업무는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하늘에게 파격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늘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장이 된 후에도 매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일찍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송현숙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공연에 그쳤습니다. 하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4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할머니의 가게,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반찬 가게, 3대째 이어오는 그릇 가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의 역사가 아닌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바느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반찬가게 주인의 손맛에는 어머니의 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릇가게 청년은 할아버지의 안목을 이어받아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의 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은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을 우리 문화의 전수자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시장 상인들이 협업하여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획안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기획팀은 물론 재단의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기획안을 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시범 사업은 광장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이야기를 현대 패션 디자이너가 재해석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의 레시피를 요리학교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릇가게 청년은 젊은 도예가들과 새로운 그릇을 디자인했습니다. 시장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매일 밤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젊은이의 시선으로 발견한 전통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장 한켠에서
작은 공연을 엽니다.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관객이 이제는 시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문화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광장시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문화기획팀은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예산이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재단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였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민 끝에 송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아닌 재단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고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오랜 경력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고민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름은 시장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획자가 아닌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국제시장에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작곡가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현대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된 어물전 할머니의 삶이 아름다운 선율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연은 시장 한복판에서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젊은 영상작가가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 40년 경력, 약재상의 지혜, 3대째 이어오는 포목점의 이야기가 영상에 담겼습니다. 상영회는 시장 골목 벽면을 스크린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한옥마을의 전통과 시장의 현대성이 만났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퓨전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리듬감 넘치는 설명은 흥겨운 판소리가 되었고 떡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현대적 민요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고 강릉 중앙시장은 커피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매주 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수정했고 때로는 상인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송현숙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각 지역의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그녀의 확신도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시장의 풍경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시장 안에 하나둘 들어섰고 빈 점포는 작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닌
문화가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광장시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꾼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문화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송현숙과 함께 전국 각지의 성공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이제 지역예술대학의 특별 강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한편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은 해외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언어를 넘어서는 예술이었습니다. 영화제 수상 소식에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퓨전 국악 공연은 정기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시장 광장이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된 공연은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면에는 새로운 고민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본래의 정취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술 프로젝트가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송현숙은 이런 고민을 예상했다는 듯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되 상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조력자 역할을 하되 시장의 본질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직접 문화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2세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대 개항기부터 이어져 온 시장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받았고 젊은 예술가들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커피 문화와 시장의 만남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다방의 풍경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커피 문화를 접목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의 다방 이야기는 젊은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는 독특한 커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차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시장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했고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고 문화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집이 아닌 우리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세대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세대가 소통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하늘이 처음 송현숙을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젊은이들의 활기와 어르신들의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국 시장문화축제가 광장시장에서 개막되는 날이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작은 공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은 전국 각지의 시장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창작곡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이불가게 할아버지는 손주뻘 되는 영화감독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비빔밥 할머니는 젊은 국악인들과 즉석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늘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오디션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이 이토록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세대 간의 벽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현숙은 개막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 세대를 잇는 문화의 힘,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축제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를 재현한 거리극을 선보였고,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현대적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고민하던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적 예술을 위한 깊이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송현숙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예술학교 설립, 문화창업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발 문화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은 광장시장 부근에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리와 예술, 경영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바람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